자, 국내 상황도 혼란스럽지만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외교적 상황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하면 대내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뭐라고 보십니까?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다 있어요. 우려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관세 전쟁, 네. 보편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모든 나라가 비슷비슷한데요. 거기에다 우리는 분담금 문제도 있고요. 방위금. 그다음 우리가 미국에 대량으로 투자하면서 약속받았던 보조금, 네.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다 포함해서 여기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걸 안 줄 가능성도 있고요.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빨리 받든지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반대 거꾸로 여기 투자를 하니까 지을 때까지라도 예외 조항으로 우리도 보조금 달라고 돈을 그때 좀 이미 달라. 받았었어야 하는데 협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예.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대만은 빨리 땡겨서 받았거든요. 대만 받아갔습니까? 네, TSMC는 많이 받아갔고요. 우리는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북한 문제,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는 조금 희망적인데 그 외에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훨씬 더 타격감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격감이 크다. 예를 들자면 네. 멕시코한테 뭐 한 달 유엔됐지만 이렇게 때리면 멕시코에는 예를 들어서 방어할 무기가 그나마 있습니다. 아보카도라도 존재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보카도의 예. 90%를 멕시코에서 안 준다 하면 되니까. 안 준다 하면 미국 내부에서 불만이 예. 생기고 지금 사재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만큼 투자했는데 갑자기 우리 투자 안 한다 하면 우리가 같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을 두고 ATM, 머니머신이다 하고 뭐 아주 뭐 호구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말씀처럼 뭐 다른 각국들은 트럼프 시대에 바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더 안타까운 부분이 네. 이제 권한대행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리더인데 아직 전화조차 못했고 통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 이 답답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은 불행한 거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뭐 이렇게 안 겪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최대행이 지금 수명이 다 얼마 남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대행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다음 정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부담을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담을 줄 수 거니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미국한테 우리가 네. 더 압박을 받아서 다 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한테도 그런 정도면 트럼프의 무차별 공개에 당했을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악은 저는 윤석열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좀 차선이다. 오히려 최상목이 있으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니까 더 못한다. 네. 요거만 유지하는 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될 일이 아니니까 놔둔다. 그렇죠. 윤석열 때보다 그건 낫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직접 자기가 이 시바 보셨잖아요. 예. 누구를 데리고 와서 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영양가 없는 최대행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간다고 하거든요. 아마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제대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에서 그 안보회의 그때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나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윤석열 2년 반 동안 하던 게 이거잖아요. 요거 가서 보는 가서 거. 뭐 장례식 가서 가고 슬쩍, 예. 그다음 유엔 총회 모든 정상이 100명 이상 모이는 데서 잠깐 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네. 영향가가 없는 거고 오히려 대행이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교 전문가의 외교 담당자이 만나서 사실상 지평을 좀 넓혀놔야 그러니까 국가를 결정할 여러 관세라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네. 뭔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이런 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사실 지난 7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선물 보따리를 챙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겉으로는 확실히 제압한 듯이 보여요. 네. 거의 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콜롬비아한테도 그 불법
입국자들 비행기 실어서 갔을 때 이거 안 받았거든요. 착륙 허가를 안 했는데 네. 그러면 보편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착륙 허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멕시코도 국경 수비대 10,000명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한 달 미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본한테도 겁을 주다가 일본이 와서 사실 자진 납세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약속들이 실제로 다 진행되느냐 봤을 때 최소한 겉모양은 일본이 미국한테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네. 향후의 실천 문제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두 배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일 간에 한미일 간에 했을 때 일본을 그때부터 향후 4년간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건 이미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재탕인 부분도 있고요. 좀 세부적인 부분에 가서는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상황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본이 이렇게 대처하는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의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후순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 멕시코, 캐나다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EU로 갔다가 한국이 아마 그런 거는 트럼프도 알고 있나요? 지금 여기 가서 최상목하고 대화할 거 아니다라고 그걸 알고 있나요? 그걸 알고 있죠. 다음 정부에 하여튼 제대로 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겠다. 이거. 그렇죠. 보시면 CBS가 그 뭐랄까요 르포 취재 그 따라다니면서 하는 수행 취재를 한 2달간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거기에 한국에 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지금 봐라. 나보고 예측 불가라는데 한국 상황이 더 예측 불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뭐 윤석열이 탄핵에서 빠져나오면 만나겠지만 이 말을 여기 지지자들은 마치 나올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이 맥락을 보면 트럼프도 아니 지금 묶여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화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의 특성상 이익이 안 되거나 별 영향가 없으면 안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연장시켜서 보면 한국에서 확실하게 권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협상은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보편 관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때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관세 얘기했는데 중국하고는 본격적인 관세 전쟁 시작된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 국가에게 상호 관세 매기겠다 예고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포함됩니까? 이거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보편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한다는 방식은 트럼프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때려서 양보 받아내고 조금 낮춰주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EU 다음에 우리가 올 것 같고 그러나 오늘 한 것은 품목별인데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철강인데 이게 이제 25% 관세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당장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등등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조금은 늦춰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관세의 어떤 피해를 우리나라 입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한국이 자유무역과 개방, 통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라면 지금 트럼프는 그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이 사실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손해 보니까 규칙을 바꾼 겁니다.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 들은 자유무역인데 이때까지 동맹국이나 뭐 자기 상대국들이 전부 미국 시장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더 공정한 무역이다. 자유무역이 공정하지 않고 보호무역이 공정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말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정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ree trade가 아니야 fair trade라고 같이 F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멕시코와 캐나다와 중국에 우리가 그 우회 수출을 많이 또 하고 있어요.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 통해서 수출하는 중국은 거. 우리가 반제품을 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 멕시코 우리나라 기업이 500개 이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25만 대 중에 15만 대를 멕시코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받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
EU는 맞설만한데 물론 지금 전 세계 수출국 1위는 미국, 네. 중국, 수입국 1위는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수출 수입은 2위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도의 시장과 이 상품 수출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복 관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EU는 고당함인데 EU가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 포함해서 멕시코, 캐나다 이런 국가들과 일종의 자유무역 연대가 나오면 아하.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 우리 혼자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다 같이.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같이네. 그렇죠. 그러면요. 미국이 관세가 먹히지 않는다는 일종의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네.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하여튼 혼란스러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께서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완전 비핵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핵보유국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네요. 저는 뭐 뉴클리어 파워 자체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무장강도 그러면 무장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 무장강도가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불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전과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있는 것 자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를 앞에다 놓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바이든이니까. 네. 그럼 이걸 좀 뒤로 물러나서 목적으로서 비핵화를 하되 그전에는 실질적 핵을 갖고 있으니 핵군축이나 군비 제한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협상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뒤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은 확실히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는다.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그 부분일 겁니다. 북미 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는 이렇게 있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확실히 할 겁니다.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일기 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게 지금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엄청인데 그 이유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상하원 장악했죠. 주지사 죄송합니다. 주지사에다가 대법원까지 다 트럼프 쪽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2년 안 가면 뒤집어지고 또 바뀔 중간 수 선거는 원래 역사상 5번밖에 현 정부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가 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년에 지금 2년도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감이 있는데 그럼 북한 역시 2년 안에 할 텐데 문제는 북한이 받을 거냐. 김정은이 그걸 받을 것이냐. 2019년에 세게 뒤통수를 맞아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고 두 번째 그때보다 북한이 급하지 않은 겁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너무 높아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적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협조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몸값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뒷배가 있으니까 나한테 나를 끌어내려면 나에게 합의를 받아내려면 엄청난 선물을 해줘야 될 거라고 아마도 요구할 가능성. 하노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다. 그렇죠. 그런데다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 북한은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몸값도 지금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트럼프는 장사술 어떤 그런 거 뛰어난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패싱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확실히 패싱은 맞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진짜 패싱입니다. 왜? 윤석열은 대북 강경책이잖아요. 그거를 바이든은 동조를 해줬고요. 근데 만약 만나버리면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하고 희명한 평화를 얘기한 사람은 완전히 패싱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한반도 긴장이 북한이고 남한이고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낮추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단 협상을 시작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루빨리 새로운 민주정부를 건설해서 오히려 이건 우리의 일이다. 한반도의 일이기 때문에 빨리 플레이어로
합류해야 된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정부가 지금 좀 구성이 돼서 그 같이 이제 이 세 나라가 같이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장점은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큰 그림에 실제 협상이 없이는 완결이 안 됩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거를 노릴까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노릴까요? 싫죠. 싫은데 사실 2018년, 19년 잘 될 때도 그거는 기본입니다.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긁어치죠. 북한도 한국 빼고 하고 싶고 미국도 한국 빼고 하겠지만 같이 단둘이 보고 싶을 건데 악착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합의 없이 북미만 해서 될 수 없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피력하고 사실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야 되고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력이라는 거는 강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약으로 가는 거 문제고 그렇습니다. 실리를 잘 추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부가 바뀌거나 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리더가 그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국제적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도 여기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반대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사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러도 우리가 살상무기나 파병을 안 보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다행히 사실 보내려고 하는 걸 다행히 막 보냈었으면 어떨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그래서 러시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러시아한테.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까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와 또 관계를 해서 북러가 접근을 덜 할 수 있도록 이게 외교입니다. 참 외교가 오늘 얘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외교라는 거를 너무 잘해야 된다. 이게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또 잘하면 또 이게 또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할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 상황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한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무시했는데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잡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실었어요. 국제 망신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지금 5위의 군사력에다가 10위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2위 10위권. 근데 그 사이에 워낙 촘촘해서요. 우리가 G7 바로 바깥에 있거든요. 아직. 그런 걸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교를 확장해서 러시아도 관리하고 중국하고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EU하고도 공동행동, 공동보조하고 이런 좀 전방위적이고 다변화된 외교를 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 어쩌면 기회다. 정말 윤석열이 계속 있었으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게 이 탄핵 전국에서 그게 더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얘기도 좀 해보면 변론기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13일까지 8차가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근데 좀 양상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저는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방향에서 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오느냐 게 합당하냐. 그다음에 대통령에 있을 때 위법해가지고 대통령직 수행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 현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인용이니 인원이니 요원이니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로 지금 아주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인원, 그래서 요원. 대세는 분명히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것도 내부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정치 투쟁을 한다. 법률 투쟁이 아니라 법률 투쟁을 하면 자기가 대통령 수직에 얼마나 합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거는 각오하고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정도와 반면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정권을 연장시켜서 사면하는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말고 다음에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실제로 증인들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형 아니면 종신형인데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인데
그거를 오히려 우려해가지고 헌재에서는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대구역 그 집회 좀 보셨습니까? 또 네. 국민의힘은 약간 고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전에도 고무가 됐으니 저렇게 탄핵 인용이 확실한 사람한테 가서 조아리고 저기 면회를 하니까요. 네. 네, 저도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고 이렇게 저도 예. 대구에 저 초중고 대까지 저는 예. 다 나왔는데 그런데요. 대구에서.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국렬이 나중에 분열되고 지금 헌법의 권위까지 네. 헌재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저도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게 정말 저게 무슨 대구 민심인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도 되고 또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윤석열이 이 인정하지 않고 메시지 계속 보내고 이런 네. 것들이 그렇게 반영된다고 봐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거를 받고 예. 또 그걸 메아리를 쳐주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메아리를 치고 네. 그거를 또 언론 그때 거기다가 또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더하면서 네. 제가요 하루에도 한 수십 통에서 수백 통 전화 문자 테러 받을 거예요. 예. 아, 의원님 왜 그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아, 온갖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그냥 그참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자 이제 변론기일은 2번 남았고 혹시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힐지 아니면 언제 선고가 되고 마무리가 될지. 우리 당내에서 이제 우리 박은정 의원님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뛰시는데 네. 이제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이제 13일입니까? 13일 후에 뭐 예. 한두 차례 그다음에 아니면 최종 진술 그다음에 한 10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으면 14일 정도 변론 필요하면 결정문 적어야 되니까. 3월 초? 3월 그래서 초? 3월 예. 초는 되지 않을까? 길어도 3월 중순까지는 되면 매우 유사하다. 2017년하고 아하, 매우 유사한 그때랑? 시기에 예. 조기 대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그래 결국은 5월 9일 날 5월 10일 이제 선고 그렇죠. 5월 9일이 선거를 했고 5월 10일이 출범했으니까. 사실 이게 예. 인수위가 없어서 그때도 했지만 인수위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인사나 조직들이. 예. 바로 정부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출범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 합니다. 두 달 정도 주잖아요. 그거 있는 게 참 편한데 근데 사실은. 뭐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름 자체가 저도 참여했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이라고 오히려 네. 인수위라는 이름을 안 붙였었어요. 붙일 수가 없죠. 인수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아마 국민의힘도 사실은 조기 대선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일부 뭐 정치인들은 지금 벌써 활동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저렇게 또 행동하는 아니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기도 같이 당연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했더니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졌잖아요. 완전 졌잖아요. 이번에는 계속 가면서 이거를 사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구도가 이재명 대 반명의 구도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밀고 있는 거고 그래 가서는 안 되고요. 예. 헌법 수호 세력과 반헌법 세력, 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으로 가야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반민주와 반헌법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체 공동전선을 해야지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고 나서도 제대로 된 정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이 만약 결정 나도 국민의힘은 계속 저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이다. 그러려면 예. 이게 반으로 만약 갈라진다면 반반 거의 되면 내란 상황이잖아요. 내란이죠. 그러니까 내전. 네. 사실은 극우 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 연합군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더 주고 뭐 방어권 이거는 그냥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고요. 네. 오히려 빨리 마무리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외교도 그렇고요. 네, 외교도 그렇다. 자,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